근데 지금 조정장이 왔어. 짧게 조정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0년 침체에 빠진다. 네. 일본 버블처럼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행센에서 GPL을 실제로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이시지 투자자이고 않습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감사한 고객님이시고.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워낙 조정장이니 폭락이니 뭐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GPL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소장님께서 실제 투자자 입장이시니까 네. 왜 걱정이 안 되는지 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혹시 염려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저는 네. 사실 진짜 불안하지 않아요. 네, 부동산은요 길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물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변수들이 있지만은 유동성에 대한 문제예요. 유동성. 네. 왜냐하면 유동성은 등락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이 그래프를 같이 좀 보시면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낮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막 이게 M1, M2들이 막 계속 바뀌어요. M1은 지금 당장 뺐을 수 있는 돈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M2는 최소한 2년 동안 묶일 수밖에 없는 돈으로 네. 작용하는 적금 형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등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어떻게 됐냐면은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통화량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돈을 푼다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도 돈을 풀고 있어요, 사실은. 돈을 푸는 속도와 규모가 작아진 거지 네. 돈을 풀고 있는 건 계속 맞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들이 어떤 물건이나 재화에 점점 많아지고 그 숫자적인 부분들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90년대 가격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예, 2000년대 가격으로 돌아갈 수 없을걸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은 지금 현재 비싸다라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량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면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들의 등락들이 꾸준히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긴 호흡을 가지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은 지금 이제 방금 이거는 보편적인 기반이에요. 그냥 네, 유동성이라는 기반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은 계속 가격의 등락이 있거든요. 네. 다음 그래프를 보면요. 반복적인로 이렇게 역사들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거 좀 제재해야 되겠네. 규제. 1978년도에 규제를 했습니다. 네. 예, 규제를 했는데 이때도 양도세랑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대폭 강화했어요. 네. 부동산 투자 억제해야 된다. 뭐 지가 안정을 위해서 종합 대책을 그냥 내버렸어요. 지금 보기엔 엄청 싼데. 네, 78년도 8월 네. 8일 날 냈어요. 그리고 81년도에서 82년도는 완화를 해서 조금 이제 잠잠해진 거죠. 근데 85년까지 또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86년까지 또 86년부터 88년까지 완화하고 규제 완화 하다가 IMF 있죠. 네. 그럼 또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완화하고 이게 계속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격들이 생명체처럼 계속 움직인 거예요. 잡았다 풀었다 네. 풀었다가 반복되는 예. 형태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한 번만 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파란색이 하락과 조정장이거든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거의 반 이상인 그렇죠. 것 같은데. 내가 집을 한 번 사면은 대출이든 세금이든 네. 거래든 간에 한 번 정도는 고난과 시련이 도래합니다. 진짜 저 때를 어떻게 다 피해요? 피할 그쵸.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어요. 약간 비 내리는 것처럼 그렇죠. 비 사이로 막갈 수 없듯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시장의 상황들이 뭐 정부의 정책으로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 네.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들은 이게 막 요동치잖아요. 네. 그거를 좀 보조적으로 하는 게 정책이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등락들이 계속 반복이
반복이 되고 규제 완화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향했습니다. 네. 우상향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있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뭐 이제 세 번의 뭐 조금의 가격이 둔화 양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했던 2018년 9월부터 2019년 한 7월 정도까지 큰 조정장이 왔거든요. 사실은. 네. 그때도 지금 신문하고 그때 신문하고 네. 똑같아요. 깡통 전세 그때도 나왔어요. 뭐 갭 투자들 끝났다. 이제 막 큰일 났다. 막 네네네. 공포스러운 분위기들이 이때도 막 조성이 됐었어요. 18년, 19년 신문 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이후에 시장 건너가서 급등장이 났잖아요. 네. 또 조정장이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풀겠죠. 그다음 완화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게 반복이 되겠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장 가격들이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은요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잠깐 제가 네.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2018년에 조정장이 왔었다, 공포스러웠다라는 거 분명히 이제 기사로 팩트 확인을 체크를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른 게 네. 그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했지 않느냐. 네. 물론 하긴 했죠. 그때는 되게 네. 조금씩 했어요. 지금은 그때랑 금리 인상이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2018년도 조정장과 현재의 시장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환경이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급감을 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 역대 신기록들을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걸로. 없는 걸로는 그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는 지금 매수자들의 심리들이 그걸로 좀 많이 묶여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옛날에 2000년도 초 중반 정도에 네.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았거든요. 기준금리가. 네. 그때는 또 거래가 되게 활발했어요. 그렇죠. 활발하다가 금리가 지금보다 높은 시기에도 둔화되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금리라는 부분은 심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극은 할 수 있지만은 절대 변수는 아니고 분위기는 다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는 공포 분위기가 조금 더 심화되니까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수요층들이 주눅이 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취득세의 차이가 좀 크다 생각하거든요. 취득세,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가 12.4%예요. 다주택자. 예, 그거가 풀렸다면은 네. 사실 다주택자들은 움직인 사람이 꽤 있었을 거예요. 예,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모든 하락과 조정과 이런 뭐 장들이 환경은 다 다른데 네. 동일한 거는 그 분위기적인 거에 군중 심리들이 휩싸여 가지고 이것들이 되게 마음적으로 어려워서 사람들이 주눅 드는 거는 다들 비슷했어요. 예, 다들 비슷했어요. 근데 이번이 조금 더 그 주눅 든 정도가 경제적인 상황이 네. 같이 오니까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니까 네. 이것도 새로운 또 경험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부동산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경기도 쪽에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가격에 난항을 겪는 데는 되게 많긴 하지만요. 네.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길게 파란색이 된 데 있죠. 네, 네. 이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통점이 전부 다 공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네. 노태우 정권 때 네. 이때가 그 수도권 200만 네. 원 그때고 네. 이명박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도 여기. 있고 이기신 도시도 이때 나왔어요. 또. 아. 예.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 대해서 가격들이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안정화를 가졌죠. 그리고 2008년도도 생각해 보면 서울의 가격들이 또 많이 빠지고 했거든요. 네, 네. 그때 공급도 같이 겹쳤어요. 2008년도에 어디 송파에 엘스 리센츠 네, 이때 네. 다 나왔어요. 2008년도에. 맞. 그때 그래서 엄청 하우스 푸어들 많고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생겼고 지금 긴 호흡을 가진 거는 공급이 많이 나온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기는 뭐냐? 공급은 많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신고가가 계속 아직까지 강남 쪽에 나와요. 너무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분양은 지금 현재 전국으로 따지면 한 3만 정도 되는데 네. 진짜 어려운 이 2008년도나 서브프라임 때는 한 13만, 12만, 13만 훨씬 많았네요.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런 과거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미분양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원래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는요 가격들이 둔화되는 시기가 맞아요.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시장이 활성화된 건데, 근데 그거와 똑같이 미분양이 올라가야지 네. 이제 진짜 하락장도 미분양 공급과 수가 많아져야.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죠. 요 표를 보면 네. 공급이 엄청 많았던 노태우 정권 때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그때는 공급이 많아서 하락장이 길게 갔어요. 네. 물론 하락장이 길게 갔다고 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빠진 건 아니고 네. 횡보하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갔는데 나머지들 하락했던 때를 보면 짧게 하락하고 조정하고 또 올라가고 네. 짧게 조정하고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럼 현재 시장을 요 표로 대입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지금 공급이 많이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장이 왔어. 그럼 요것도 짧게 조정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제 의견이에요. 의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사람들이 뭐 10년 침체에 빠진다. 네. 일본 버블처럼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80년대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이 엔화가 반으로 가치가, 왜냐면은 그때가 일본이 어느 정도냐면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보다 더 앞선 경제 대국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고, 그렇죠. 일본을 팔면 지구를 살 수 있다.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정도로 대국이니까 미국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플라자 호텔에서 그쵸. 플라자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 엄청나게 이 자산들이 쌓이고 신용화폐로 이렇게 뭔가 쌓아놨는데 그때도 부동산이 되게 흥행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왜 무너졌느냐? 그 상황에서 금리를 지금처럼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한꺼번에 확 올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대출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대출이 원래 110%였어요. 110% 하면은 집을 사고 세금까지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LTV를 60, 70 이렇게 50 이렇게 확 한꺼번에 낮춰버렸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죠. 집을 이제 투매하기 시작한 거죠. 네. 다 버리기 시작.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상황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서브 프라임 때랑 달러 보유 금액조차도 다르고 그쵸. IMF랑도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 공황이 뭐 5년, 10년, 뭐 20년 간다고 하는데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오래 간다가 아니라 저는 금리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도자들은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고 네. 아직까지는 교집합이 너무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집합은 급금매론만 특수 물건이나 급금매론만 할 수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고 근데 이거를 해소하는 시기가 언제냐 금리가 둔화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매수자들은 조금 움직이겠죠. 잠깐 네. 말씀 죄송한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금리가 지금 끝이 안 났거든요. 안 났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11월 달에 네. 또 미국이 또 한번 올리겠죠. 하면 또 네. 한국은행도 거의 따라갈 추세를 스탠스를 이미 다 네. 의견을 맞아요.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시장이 그러면 음. 진짜 못 버틸 거다. 연끌 얼마나 많이 했냐 작년 네. 재작년에 그 사람들 다 던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순식간에 공급이 없다고 하는데 공급이 확 많아질 거다. 그러면서 폭락은 온다. 라는 또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올해까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내년 정도 되면은 한 중반 정도 지나가면 금리를 좀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되는데 이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페드에서 나오는 이제 점도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는 지금 4%에서 4.5% 정도까지가 최대치로 나와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맞지는 않지만 그거 항상 맞은 적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시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네. 예, 일본은 그 옛날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따라가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요. 내수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시장들 보면요. 금리 역전 현상 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따라가다가 내수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시점 되면은 조금은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완화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네.
타격이 국가적으로 타격이 많죠. 국가적으로 타격이 많고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 그 규제 해제 지역을 푼 것도 지자체 네. 요청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세수 확보가 많이 안 돼요. 그러면 국가적인 타격이 당연히 있는 거고 내수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이 거래를 하면은 아까 저번에 말한 그 인테리어, 가구, 그쵸. 뭐 이사, 그 부동산 뭐 거기에 다른 또 하도급체들이 네, 부수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종합 내수 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안 건드리고는 시장 활성화를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마냥 올리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 금리를 뭐 10년 동안 올린 적 있습니까? 없죠. 네. 예, 그렇지 항상 않다는 거죠. 저금리에도 종착점이 있고 네. 반전되듯이 고금리도 뭐 네,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어렵지만은 이 시기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폭탄처럼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예상이고 예측이지만은 그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끝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과거의 추이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정도에는 조금 이러한 양상들이 조금은 나아지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수 차원에서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게 가지만은 네. 혹시나 내년에 혹시나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엄청 상황이 또 엄청나게 네.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끝이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그렇게까지 경제를 방치시키기에는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견이니까는 그냥 네. 의견만 반영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대표님 이게 부동산이 힘든 시기가 있지만 네. 우상향할 거라는 건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거든요. 네. GPL 실제 투자자시잖아요. 근데 이제 GPL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은 담보로 해서 안전한 건 맞는데 네. 근데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네. 일반 부동산은 그냥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유하면 그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해결되죠. 네. 근데 GPL은 1년 만기가 있잖아요. 아. 그 소장님이 딱 만기되는 시점이 됐어. 네. 근데 차 주고 돈을 안 갚아. 네. 경매 넘기려고 했더니 부동산 값이 많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지금 경매 넣었다가는 원금도 못 찾겠다 라는 염려가 또 될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현금 회수되는 게 좀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으면은 그 중에 일부를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또 넣을 겁니다.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돈을 잃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왜 넣을까요?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경매로 넘긴다고 하면은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매를 늦추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늦추냐?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은요 항상 요동칩니다. 그러면 그 요동치는 가운데 좋은 시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장 때 경매로 넘기면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그 상품을 소개를 받을 때 그거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매를 가는 기간들이 한 11개월, 12개월 걸리는데 네. 그 11개월, 12개월 동안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이자는 다만 그거를 한꺼번에 주고 플러스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가산해서 네. 금리를 조금 더 얹어가지고 그쵸. 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것도 기다림이죠. 이자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쌓이는 거고 네. 기다림이 있는 거는 투자자로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한 통과 의뢰거든요. 근데 세상에 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잘해야지 네. 투자를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근데 네. 그렇긴 한데 네. 그 기다리는 거 또 고객분들이 안 좋아하시면 저는 고객 만족을 시켜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매입 약정을 해버리면 그렇죠. 되죠. 사실 경매까지 갈 일이 없어요. 네. 그냥 매각하면 끝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별로 이렇게 걱정할 건 없는데 네. 근데 워낙 요즘에 기사들이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뭐라도 하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네. 또 그런 것만 또 계속 눈에 들어와요. 요즘 같은 네.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장님께 한번 실제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신지 여쭤봤던 거고요. 근데 그게 큰일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려운 상황은 항상 도래하는데 네. 그 시기에 대해서 내가 좀 그 신문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 좀 데카르트처럼 봐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네.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더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쁘시거든요. 맞아요. 내 삶도 챙기기 바쁜데 그 기사 보고 요거에 뒤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까지 파악하면 좋은데, 근데 그것까지 하긴 바쁘시니까 또 그런 것도 사장님이 잘 하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꿀팁 월요일날 라이브에서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것 같고.